집에서 컴퓨터로 확인 가능한 이 물건은 누가 봐도 정말 좋겠네라는 게 확인이 손쉽게 된다면 그 물건은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건 남들도 쉽게 그 물건이 좋다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네. 소액 경매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낙찰받고 손해봤다라고 하시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지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떤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쇼핑을 하실 때 백화점 가는 게 그 퀄리티가 안정성이 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테무에서 사는 게 안정성이 보장이 되나요? 우리는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테무 쪽에 가깝긴 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보는 눈이 있으면 싸게 좋은 물건을 건지면 정말 가성비 좋게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화점은 사실 가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가성비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퀄리티는 보장이 되는 거죠. 백화점에서 샀으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무에서 진짜 퀄리티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안목이 있다면은 굳이 백화점 가서 안 사고 그거에 5분의 1, 10분의 1 가격으로 테무에서 살 거란 말이죠. 경매 선입견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빌라를 하고 있는 건 딱 듣자마자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에겐 들거든요. 물론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거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공부를 했거나 거기에 연구를 했다면은 사실 테무에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사고 나면 테무에서 샀다고 딱지가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빌라를 경매로 샀다고 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라고 그 집에 써 있지는 않잖아요. 남는 거는 싸게 산 것뿐이다. 그리고 그게 이득이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잘 배워서 경매 시장에서 소액 빌라를 사신다면 수강생들이 낙찰받고 바로 단타 매도를 하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볼 수 있는 눈인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처에 입찰하면 안 되는 물건들, 안 팔리는 물건들, 새가 안 맞춰지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난 무조건 좋은 물건만 살 거 하면은 경매 시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사시면 되고요. 나는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굴려가서 천천히 올라갈 거 하면, 돈이 없는 부분을 내가 공부로 채워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빌라를 사서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경매로 나온 빌라를 싸게 낙찰을 받아서 단타로 매도를 해도 된다. 매매 사업자라는 걸 내시면 개인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6%에서 42%까지 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단타 양도세 뭐 77%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싸게 받아서 돈을 번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오히려 손해네 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 팔아서 돈이 남으려면 비용을 다 내고도 돈이 남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부터 내가 얼마를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는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빼고도 돈이 더 남게 입찰가를 산정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있냐, 수리비,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을 이사 내보낼 때 들어가는 이사비 명목의 명도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 사업자로 단타 매도를 할 건데 그게 만약에 국민평수 8호제곱이 넘어간다면 또 부가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보통 빌라는 국민평수 8호제곱 미만입니다. 보통의 빌라는 이제 부가세는 안 나오고요. 매매 사업자로 해도 소득세는 납부하니까 소득세도 미리 계산을 해야 되고, 대출을 받으실 거라면 대출이자, 그리고 대출을 단기에 갚을 거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수수료, 이 집을 팔아준 공인중개사분께 내는 중개수수료, 이 7개의 항목이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초보자분들이 뭐 수리비를 너무 낮게 잡는다든지, 국민평수 이상인데 부가세를 계산 안 해서 부가세의 10%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계산하는 거는 좀 복잡하기는 한데 2000년 초반식에 3억짜리 물건의 부가세가 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디 실수를 하면은 또 내가 1000만 원 남기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정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 남기려고 했는데 부가세 1500만 원 내면 500만 원 손실이죠.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수리비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부를 웬만하면 보고 입찰하는 게 좋지만 경매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되나, 경매로 이제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임장을 가도 점유자가 이제 집 내부를 보여주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정보 없이 입찰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 비용만큼도 더 싸게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 점유자가 허락을 해서 집 내부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반대로 수리비를 감안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높은 가격에 좀 더 낙찰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집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자가 없다면 가격을 좀 높임으로써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는 관점에서 임장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해본 경험이 없고 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감이
비용이 좀 없다 하면은 2015년도보다 이전에 지어진 빌라들은 웬만하면 입찰하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나는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싶지 않다 하면 웬만하면 2015년도 이후에 지어진 거 입찰을 하셔라. 그럼 수리비가 대부분은 많이는 안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015년도보다 더 오래된 건물들은 정말 누수라든지 어떤 하자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해보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몇 평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내부가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그 문짝 교체라든지 뭐 수리 항목들에 따라서 비용들이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오래된 건물들은 좀 하자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웃 주민한테 어떤 하자가 있는지 꼭 검토를 하는 편이고, 그걸 못했다면 수리비를 좀 넉넉히 계산을,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계산을 합니다. 앞서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고가 낙찰되는 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높게 낙찰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누가 봐도 좋은 빌라들,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 쪽에도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경기도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 막 25명 막 30명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좀 저는 피하는 편입니다. 너무 역세권이거나 유찰이 여러 번 돼야지 메리트가 있는 물건, 감정가가 너무 높아서 유찰이 2번, 3번 돼야지 그나마 시세보다 좀 싼 정도의 물건들이 있어요. 유찰만 여러 번 돼도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유찰이 2번, 3번 되면 20명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권리 분석이 그냥 너무 깨끗한 거, 깨끗하면서 뭐 유찰이 여러 번 됐거나 깨끗하면서 역세권이거나 이러면 사실 경쟁이 진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있고 신축이고 뭐 층도 좋고 뷰도 좋고 이런 빌라들은 사진이나 로드뷰만 봐도 그게 나오거든요. 집에서 컴퓨터로 확인 가능한 이 물건은 누가 봐도 정말 좋겠네라는 게 확인이 손쉽게 된다면 그 물건은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건 남들도 쉽게 그 물건이 좋다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초보자분들은 타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이런 거 고가 낙찰 받으면 돈이 묶이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손해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묶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묶이면 보통은 시간도 묶이죠. 월등히 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냐면, 이거 너무 좋아서 이 가격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그 가격에 해볼게. 가격을 높게 쓰면서 내가 실거주할 거야 라는 걸로 타협을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고가 낙찰이라는 게 뭐 시세가 2억인데 2억 3천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2억인데 한 1억 9천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싸긴 싼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느낌? 그럴 거면 차라리 아파트를 하는 게 낫죠.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될 수 있는 여지가 아파트는 지금 있으니까 차라리 아파트를 그 정도로 해서 좀 2년 동안 보유했다가 팔면 좀 빌라 가격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내가 실거주 마인드야. 그럼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뭐 투자금이 없고 뭐 이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아직 실거주 집을 뭐 살 때는 아니죠.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좋습니다. 네. 또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권리 분석이죠. 마치 이제 권리 분석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권리 분석이 1시간, 2시간 정도만 사실 배우면 80% 정도는 해결이 돼요. 보통의 이제 권리 분석 문제 있는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이 세입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에 대한 권리 분석은 사실 1-2시간 정도만 배우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20%의 어떤 특수 권리들이 몇 달 동안 배워야 되는 그런 법 해석도 봐야 되고 대법원 판례도 뜯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치권, 법정 지상권, 토지별도 등기 뭐 이런 것들, 물론 간단한 것도 그 중엔 있지만 권리상 나한테 넘어오는 권리가 있는지 체크하는 거. 그래서 넘어오는 게 그대로 넘어오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해결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그 권리 분석. 임차인의 권리 분석에 대한 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멘토죠. 교육을 저도 많이 해보니까 확신이 들어야 내가 확신에 차서 입찰을 하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권리 분석 제대로 해놓고 입찰장에도 못 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서는 또 저한테 권리 분석 본인이 한 게 맞는지 피드백을 받고 입찰장에 가시니까 졸업생분들이 또 성과를 내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근데 저희는 임장도 다른 분이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경장인이랑 같이 가고 그런 든든함이 있지 않나. 신뢰라는 거를 계속 드림으로써 수강생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 성과가 좋으면 또 결국 또 저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법무사님께 의뢰 드려가지고 또 세무사님도 계시고 저희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뭐 빈틈이 없죠. 저희 학원에서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